네, 일생에 단 한 번을 위한 방송 역사책 읽는 집입니다. 242회군요 벌써. 네. 네. 오늘 책은 김순남이 쓴 세조, 폭군과 명군 사이입니다. 세조는 어떤 인물입니까? 뭐라고요? 아니 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훅 들어옵니까? 학교에서 배우시나요? 전공 수업에서? 배웠겠죠. 근데 한 20년 전에 배웠을 거라. 기억을 더듬어 봐. 제가 세조에 대해서 전공 수업 들은 게 거의 한일 월드컵 때일 텐데. 근데 역사학과 수업에서 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뭐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하진 않죠.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뭐 조선 전기 정치사 뭐 이런 수업에서 세조가 채택했던 몇 가지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것이 또 어떤 맥락 위에 있는가라고 뭐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내용은 사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책의 1부 혹은 2부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의 연장선에서 뭐 짧게 설명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영화에서 본, 특히 아마 우리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왕과 사는 남자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을 주목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진 않거든요. 전공 수업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그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쟁점은 뭔가요?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훅훅 들어옵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렇지. 아니 오래간만에 우리 녹음했는데 뭐 쌓여있는 얘기 없습니까? 근데 세조라는 사람을 조선 전기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 체제 혹은 시스템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조선 초기, 조선 전기의 명군으로는 세종을 꼽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종 때가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이 잡힌 시기였냐 라고 말하면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너무 초기인 거죠. 나라가 만들어진 지 채 한 50년이 채 안 된 시점이 세종의 지세니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세종 이후에 등장했던 세조 때가 오히려 국가의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조선시대 왕의 시호,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름을 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종이 있고 태조가 있고 뭐 태종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자가 들어가는 게 약간 이제 평범한 의미라고 하면, 조자로 끝나는 거는 어떤 기틀을 만들고 국가의 체제의 초석을 닦았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조자를 쓰는데, 세조가 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인 즉슨 당대에서부터 세조 시기를 평가할 때 어떤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라는 점이 그 시대의 핵심 포인트라고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중종의 시대라는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유교 문화가 사회에 뿌리내리고 기타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조가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고 할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나요? 오늘 보게 될 책, 이 책의 이제 2, 3부에서 그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한 걸 얘기할 수 있죠. 법을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통치하는 데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전의 성문화가 시작된 시점인 것이고, 또 하나가 뭐 역사서, 그러니까 동국통감 같은 역사서의 편찬도 시작됐고요. 또한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태종 때 처음 도입이 되었던 호패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민등록법 같은 거죠. 호패법을 좀 더 완결된 형태로 시행을 하게 되고, 이제 군역 체제를 정비를 한다는 것, 또 진관 체제라고 이름 붙여진 지방 군사 조직도 정비를 한다든지, 또 국가 재정 체제도 정비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체로 다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시스템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대체로 세조 때 만들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배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 앞선 시대에 있는 뭐 태종이나 세종대에 만들어진 뭐 일련의 정책들인 것이고, 또한 그 앞선 선왕들이 만들어 놨던 그 기틀 위에서 왕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던 시기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 뭐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서 바로 직보를 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앞선 시기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육조에서 올라오는 현안들이 있으면 삼정성으로 구성된 의정부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왕한테 올려라가 됐는데, 세조 때는 그보다 앞선 태종 때의 선례를 본받아서 육조에서 바로 나한테 직보를 해라.
그러니까 각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조선이라고 한 나라에서 왕권도 확고한 기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초월적 절대 군주를 지향했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아들 이자 살아있는 부처 이렇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야, 고려적부터 모든 국왕들의 꿈 아닙니까? 근데 왠지 조선의 국왕들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좀 힘이 없어 보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폭주하면 연산군. 뭐 이런 느낌 정도밖에 없는데. 폭주하면 바로 또 반정으로 쫓겨나잖아요. 네. 근데 또 세조는 이게 나라 초기여서 그랬는지 또 폭력적인 어떤 반정을 통해서 왕이 돼서 그랬는지 개인의 성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세조의 시대를 이제 구분해보자면 정치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기틀이 좀 세워진 시기였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고, 그 왕으로서의 세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절대 권력을 지향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또 성공한 면이 없지 않았고, 당대에는 그런 게 늘 궁금하잖아요. 이 책의 제목이 명군과 폭군 사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폭군과 명군 사이. 네, 왠지 이렇게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왕이 됐고, 자기가 재위하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독재 정권의 우두머리들처럼 그렇게 나라를 좀 다스리는 면들이 없지 않잖아요. 뭐 겹치는 이미지가 꽤 있죠. 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유능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우리가 희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조가 왜 조자로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세조여서 가능했던 건지, 그러니까 세조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그런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세조라서 가능했던 거였냐? 아니면 그냥 시대가 세종이라는 그 명군 이후에 나라가 이제 기틀을 잡아가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때 그냥 세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인 거냐,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책에 뭐 그런 답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갑자기 책으로 훅 들어가서 좀 어렵긴 한데, 사실 우리가 늘 고민해보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조선시대만 그렇겠습니까? 근현대사도 그렇고 뭐 서양사, 동양사 모든 역사에서 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리더를 평가할 때 있어서 그게 그 리더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얻어진 성취이냐, 아니면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맥락 때문에 있었던 것이냐라고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박정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평가가 가능한데, 사실은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같은 조건에 다른 사람을 넣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짐작만 할 수밖에 없기는 하고, 결론에 맞춰서 이제 원인을 끼워 맞추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어도 이 책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분은 계유정난, 그러니까 조카를 참살하고 왕위를 뺏었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흠결은 좀 빼놓고 좀 얘기를 하면, 적어도 이 세조라는 사람은 탁월한 리더십이나 뭐 카리스마를 기초로 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경국 대전이나 이 동국 통감의 편찬, 이 두 문제를 놓고 보면 어떤가요? 세조 시대의 정치의 특징이라는 게 자기랑 같이 반정을 했던 사람들을, 최측근들을 훈구 대신 나중에 뭐 그렇게 불리는 모양인데, 이제 요직에 앉혀가지고 내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업적들을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철학도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직접적인 통치가 가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책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국대전이나 동국통감은 어땠나요? 이거를 주도적으로 편찬한 사람들이 세조와 어떤 이런 정치적인 색을 같이 하는 그런 세력들이었는지.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저도 지금 정확히 그 몇 면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책에서 배웠던 걸 기초로 한다고 하면 세조의 국정 장악력을 염두에 두면 자기와 당색이 다르고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성되는 게 이 다음 왕인 성종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편찬 사업이죠. 국가의 틀을 만드는 것이고,
세조로서도 자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시작한 사업일 테니까 당연히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약간 그 모순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책에 너무 잘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책 1부에서 그리고 있는 거는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람으로서 세조거든요. 근데 2, 3부에서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조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파괴하는 그 힘으로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그런 면면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세조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해낸 거는 뭐 책에 남겨져 있는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유능했던 것 같고 성질 더러웠던 것 같고 술 엄청 먹으면서 약간 조폭처럼 나라를 다스렸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책에 희한하게 술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술 먹으면서 막 기싸대기 때렸다가 조사 뭐 부리고 뒤에서 뭐 달랬다가 이러면서 이제 되게 타이튼 좀 특이하게 되게 조그만 그 나라를 운영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라가 다스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왕들의 모습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시스템의 파괴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경연하고 막 이렇게 수신을 해야 되고 왕이 사실 절대 권력자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잖아요. 조선의 왕들을 보면. 그렇죠. 근데 세조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아까 제 얘기로 돌아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 반정을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도를 이제 했던 것일 텐데 세조가 없었다면 그것이 그 의정부를 통해서 또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뭐 김종서를 비롯한 그 대신들을 통해서 뭐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왕은 그냥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다음 왕으로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단종이 얼마나 일을 했을지는 우리가 이제 가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뭐 경국 대전의 뭐 편찬이 점점점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라던가 국방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건 아닌가. 다만 세조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뭐 그런 고민들을 그런 질문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고 역사의 가정이 없어서 이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광해군이 계속 왕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질문들 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질문들이 도대체 수십 년 동안 그 클리셰들이 계속 반복이 소현세자가 뭐 이른 나이에 죽지 않았더라면 뭐 우리가 지금 저기 어디 만주 벌판을 막 달리고 있을 건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다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책으로 좀 돌아와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를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짐작을 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책 김순남의 세조 폭군과 명군 사이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세조에 관한 얘기가 많이 친숙해졌잖아요. 영화 덕분에. 그리고 뭐 올해 하반기에도 또 관련된 영화가 또 하나 더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몽요도원도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할 예정인데 거기는 주인공이 그냥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래요. 안평대군은 박보검이 나오고 수양대군은 김남길이랍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왕과 사는 남자에는 세조가 아예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영화에는 수양대군이 나온다는 건데. 아, 왕과 사는 남자에는 아예 세조가 안 나오는군요.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예,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조의 자리에는 이제 한명회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많이 벌크업을 한 유지태가 맡아서 스크린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튼 우리는 그 최근에 세조와 그 단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그러면 좀 아무래도 좀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자기 장조카를 폐위시키고 혹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권력을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책은 그런 판단은 없죠. 이 책에는. 그냥 세조를 역사 속의 인물로만 판단을 하고요. 단종대 혹은 문종대에 대한 평가도 그런 뭐 어떤 폐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종대 이후로 국정 경험이 풍부한 고위 관료들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고 그런 바탕 위에서 문종과 단종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적 허약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단종으로서는 이들을 제대로 이제 통제하지 못했고 이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권력을 전횡하면서 수양대군이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건 사건, 이것을 개유정난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세조라는 시대가 또 이 책 중반부에 걸쳐서 쭉쭉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대체로 이 책의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친숙해진 왕과 사는 남자의 시대를 좀 역사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책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 지금 뭐 관람객 수가 뭐 역대 몇 위? 뭐 2위, 3위?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책 보고 이제 감동이 막 이제 밀려오셨으면 이런 책 보면서 참으로 한 바가지 보시면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어디까지가 상상력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라도 뭐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그 단종의 죽음이 아주 건조하게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그게 아마 그 공식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네, 실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록에는 이제 영월로 유배를 간 이후에 자기의 장인이 이제 죽거든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고 뭐 예로서 장사 지냈다라고 되게 짧고 건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풍부한 이야기들은 그로부터 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기록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책은 이제 그런 실록의 기초에서 건조하게 단종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단종 역시도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가 장조카를 유폐시키고 죽였다라기보다는 신하들에 의해서 제대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단종의 어떤 시기를 세조가 종식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책의 구성을 좀 볼까요? 그 전에 뭐 이 김순남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저자인 김순남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까지 같은 과에서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교수로 계시고요. 전공은 조선 전기 정치 및 군사제도사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저서로는 이 책 세조, 폭군과 명군 사이 외에 조선 초기 채찰사제 연구가 있는데요. 뭔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찾아봤습니다. 채찰사라는 거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이제 무관직이라고 그래요. 국가에 좀 비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비상시에 군무를 총괄하거나 군대를 통솔하는 여러 관직을 좀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데 시대와 직급에 따라서 이름은 약간씩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3년, 4년쯤 전에 고대의 대학신문인 고대신문과 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20대는 어땠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서 재밌게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회고하시기를 아마 86학번이신 것 같아요. 86년 1학기에 서양 고대사 수업을 들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1학년이고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1학년 때는 거의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순남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전날에 개만취를 하고 숙취에 시달리고 중간고사 시험대에 도착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많잖아요. 한 문단을 쓰고 나니까 도저히 쓸 게 없더랍니다. 아무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먼저 못 나가잖아. 고민하다가 결국 고려대학교 교과를 쓰고 나왔고 결국 D학점을 받았다라는 일화가 있고요. 근데 이 김순남 선생님이 학교에서 강의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수 강의상을 받으셨다고 그러고요. 이번에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 제작 과정에도 자문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컨대 그 화면에 등장하는 뭐 단종이 유배를 갈 때 뭐 수행한 인원들 숫자나 의복, 뭐 부를 때 호칭 같은 디테일들까지 다 자문을 해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런
김순남 선생님이 영화 촬영하기 전에 쓰신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은 2022년에 나왔고요. 왕과 사는 남자는 촬영 시기가 작년이더라고요. 작년 말에 작년 하반기인가 촬영을 다 끝내고 빨리빨리 편집을 해서 이제 올해 개봉을 한 케이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마 영화 제작하는 스태프들도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김순남 선생님께도 자문을 좀 부탁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 영화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좀 그런가요? 책의 내용과 네. 영화의 스토리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꼭 그렇진 않은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얘기가 이 책의 일부 정도에 해당하긴 하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책의 구성을 보면 네. 총 4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고 음. 뭐 한 360, 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죠. 네. 말씀하신 1부가 권력을 찬탈하다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뭐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죠. 세조의 탄생부터 이제 자기가 뭐 저 형도 아버지가 왕이었다가 뭐 형이 왕이었다가 조카가 왕이었다가 결국에는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건조하게 정말 드라마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개요정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진짜 그 영화 뭐지? 그 관상인가요? 그 영화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전혀 욕심을 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페이지 네. 좀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책의 뭐 3분의 1이 좀 못 미치는 그 정도고 2부가 권력으로 강제하다. 해서 자기가 뭐 6조 직계제의 부활이라고 해서 단종됐을 때는 그 의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고 한 번씩 다 거쳐서 비서실 거쳐서 왕한테 올라오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왕이 그렇죠. 뭐 어려서 그랬는지 그게 그전 문종이나 세종 때도 그랬던가요? 그게 세종 때 도입된 제도였고 이 책의 설명에 따르면 세종 때는 워낙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이제 군주다 보니까 과거 고대 중국의 주나라 시절에 재상 중심의 정치 체도를 흠모한 나머지 이제 그런 재상들이 중심이 되는 의정부를 통해서 국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그 앞 시기가 사실은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네. 이방원 때가 그 세조가 도입했던 육조 직계제가 원래 있던 시기거든요. 그렇게 성격에 맞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중간에 치워라. 치워. 그래서 그걸 너무 싫어했던 세조가 즉위하기 전에 그 자기 형과 자기 이제 조카를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대신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실제로 죽였고 그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보통. 현대에서는 이러면 안 되죠. 역사적으로 별로 없는데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신 분입니다. 요새 그 복수국 같은 거 보면 이게 세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통쾌한 그 웹툰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너무 싫은데 죽여버렸잖아. 때려서. 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서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강화를 해왔는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제 2부고 3부는 권위를 가탁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탁하다. 근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요? 가탁하다가 좀 이렇게 뭐 잘 알려진 그런 단어인가요?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예전에는 이게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가차없이 비평과 비판을 하곤 했습니다. 굳이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근데 이제 뭐 이미 한참 된 얘기가 됐지만 뭐죠? 뭐 금일 이러면 뭐 금요일이냐고 하고 뭐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하면은 뭐 넌 사과가 장난이냐 심심하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촌극들이 막 뉴스에 나오니까 가탁하다를 모르는 것이 나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말이 어렵다. 가탁하다는 것은 거짓 핑계를 대거나 어떤 사물을 빌려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다.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권위를 가탁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받아준 출판사도 대단하고 4부는 권력과 권위가 충돌하다. 뭐 난이 일어나고 뭐 이런 내용. 이시애가 뭐 난을 일으키고 예, 이게 이제 세조 때 후반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빌자고 한다면 이제 신주류 세력과 구주류 세력의 뭐 충돌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2부와 3부에 걸쳐서 1부부터군요.
1부에서 처음 등장해서 2부, 3부에 걸쳐서 점점점 권력과 권위를 키워왔던 훈구 세력들, 공진 세력들이 4부쯤 되게 되면 이제 세조가 한번 지그시 눌러줘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가 4부에서 잠깐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책이 좀 심심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 읽다 보면 심심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되게 두꺼운 그 천으로 눌러 놓았으나 밟았을 때 느낌이 사라질 수 없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레고를 쫙 깔아놓고 카페트 같은 거 덮었으나 아프다 여전히 밟으면 아프다. 밟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일 처음 서론에 어느 정도 그 드라마가 좀 김순남 교수가 생각하는 세조시대의 드라마가 좀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한데 되게 모순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세조는 문종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왕자였던 거죠. 그 뭐라고 합니까? 동생? 대군? 대군이었던 거죠. 사실 대군이 이렇게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뭔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조선 뭐 중후기로 가면 사실 그런 일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신들의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종이 특별히 세조 쟤 진짜 똑똑한 애다, 쟤 괜찮은 애다라고 보호해주면서 내 동생이지만 너무 똑똑해.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배신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었던 거죠. 인간의 정으로서 이게 만약에 그 세조가 단종을 사사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록의 건조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역사학자는 없거든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래서는 안 됐었던 거죠. 형제의 정을 떠나서 뭐 혈육의 정을 떠나서 뭐 이런 재벌집이나 뭐 이런 데는 원래 없잖아. 뭐 그런 게 가족 간에 뭐 이런 거보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늘 우선한다는 게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바가 있는데 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일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의 모순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장조카를 그러나 싶죠. 그러니까 그냥 장조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히 사랑했고 자기가 사실은 왕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자기 형을. 그치. 심지어 또 아버지 세종도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나 분명히 신하들이 너희 둘 사이를 갈라놓으러 들 거고 엄청 물어뜯을 거니까 너희 두 형제가 잘 힘을 합쳐가지고 잘 살아야 된대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조카를 조카가 뭔데 사실 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랑 친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 자기가 좋아했던 형이었을 거거든. 일찍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러지 않았다. 그게 하나의 모순이었던 것 같고 저자가 주목하는 더 큰 모순은 그 세조가 추구했던 절대 권력의 어떤 민낯이랄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 나라가 세워진 그 정신, 그 유교가 추구하는 바와 정반대의 짓을 저지르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썼던 거죠, 말하자면. 그쵸. 훈구 대신이라고 하는 자기 정말 측근들만 썼던 거고 또 그 측근들이 일을 곧잘 했어. 맞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제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국정이 잘 돌아가긴 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뭐 성격 괄괄하고 뭐 이러니까 인종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 인종이 아니라 인조.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불려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가 다 기획을 해가지고 막 직접 이렇게 한 면이 있으니까. 그러네. 약간 정말 그 조직의 리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쵸. 자기는 자기의 카리스마로 이제 술 먹이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좀 했던 것 같은데 예종 시기, 그러니까 세조의 아들 때에 이르면 완전히 이게 대신들 판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4부 이제 이걸 넘어가죠. 자기가 그토록 혐오했던, 자기가 정말 몸서리치기 싫어했던 그 대신들에 의한 국정 운영의 어떤 모습들이 자기가 그 판을 더 크게 깔아준 거죠. 그렇지. 권력을 다 나눠주고 권력이 사유화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필연적이라는 걸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은 부도덕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합의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뭔가 찢어가지고 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자기 한 손에 다 쥐게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권력을 누군가에 계속 나눠 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모순이 아닌가. 그 얘기를 다시 좀 이 책의 목차에 이제 묻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부가 자기 휘하에 일군의 사람들을 데리고 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로 기여했던 사람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한명회, 뭐 정인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자신의 수하로 잘 쓰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자식을 며느리로 삼고 사위로 삼아서 인적 관계로 묶어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이 이너서클을 만들고 이들과 똘똘 뭉쳐서 집권기를 열어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사실은 시스템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좋다라고 이제 점을 찍어 놓으면 파격적으로 발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계속 이 세조의 집권기에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성장한 고위 관료들이라는 게 우리가 불과 몇십 페이지 앞에서 봤던 황보인이나 김종서의 모습이랑 다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4부쯤 가게 되면 점점점 이제 머리가 굵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정인지가 그렇게 주사가 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에 대만취를 해서 세조를 두고 너는 임마라고 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인지의 주사가 문제겠습니다만은, 그 주사라는 건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의식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세조를 절대적인 임금 혹은 국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정도로 공신 세력들이 이제 커졌다라는 건데, 근데 세조 때 후반에 들면 이들 공신 세력을 한번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큰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시애의 난이죠. 함길도라고 불렀던, 지금 함경도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이제 토호들이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반란이 일어난 그 직후에 한명회나 정인지가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가 제기가 됐고, 요거를 통해서 한명회하고 정인지한테 한번 강력하게 눈에서 레이저를 한번 쏴주는 효과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어떤 혐의가 씌워지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완벽하게 그것이 해명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구주류 세력들을 한번 위축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류 세력이 부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구성군 이준, 그리고 우리 한 번쯤 들어봤던 남이 장군 같은 사람들이 급부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구주류 세력과 이제 신주류 세력들을 적당히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세조대 후반기의 어떤 권력 구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조의 정치적인 리더십 혹은 카리스마는 후반부에까지 이제 계속 일관되게 관철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세조가 죽으면서 끝나지는 않잖아요. 세조가 죽은 다음에도 약간 내용이 이어지는데, 세조 사후, 그러니까 직후죠 사실. 그 직후에 이 이시애의 난으로 부상했던 신주류 세력이 가혹하게 숙청되는 과정도 짧게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조가 죽은 직후, 그러니까 예종이 즉위한 바로 그 해에 일단 남이 장군의 역모 혐의로 모가지가 날아가죠.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이 구성군 이준도 숙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이 누구냐면 세종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명대군이잖아요. 이명대군 이구인데 이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대군이면 수양대군과 뜻을 같이 했던 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대군하고도 가까운, 세조와도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종대에 이르면 뭐 가차없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주류 세력의 도전을
이제 짓누른 구주류 세력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훈구파로 이제 딱 굳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중종대에 이르게 되면, 혹은 연산군대에 이르게 되면 뭐 살인파와 이제 대립을 하면서 사화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얘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에 읽었던 중종의 시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좀 희한한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조가 애초에 없애버렸던 그 모습이 세조가 사실 만들어 놓고 또 죽어버리는 것도 좀 있고요. 세조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새로운 주류 세력을 육성시켜서 견제를 하려고 했지만, 그건 뭐 세조 죽자마자 뭐 다 날아가 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런 견제와 감시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좀 세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제목은 우리를 확 좀 끌어당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목 보십시오. 폭군과 명군 사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목은 출판사에서 지었겠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안 좋은 소리인지 하게 되는데, 제목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목만 놓고 미루어 보게 되면 폭군, 명군 이 두 개의 상반된 두 개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책 본문을 끌고 가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실제 본문은 다소 건조하고 약간 좀 역사책 특유의 밍숭맹숭한 서술을 좀 돋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런 모순된 면들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익숙해. 뭐, 야, 내가 혁파한 시스템을 내가 다시 도입했다거나 계속 그 권위와 권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피로 찬탈한 권력이다 보니까 권위가 잘 생기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고, 뭐 본인도 그것 때문에 좀 컴플렉스 같은 걸 느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그 관점이고 해석이고 할 수 있는데, 많이 들었던 얘기라 그런지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세조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알려진 사실,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유능한데 왜 뭘 어떻게 유능했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면 약간의 평가와 함께 책이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희망일 뿐이니까. 근데 아마 저자의 의도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이제 했던 인터뷰들을 좀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세조가 분명히 어떤 시스템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볼 때 그렇게 뭐 반역이든 뭐 반정이든 뭐 뭐든 간에 그렇게 시스템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집권한 케이스가 꽤 많단 말이죠.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독 세조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혹은 부도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역시 우리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장조카를 이제 유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가혹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 장조카라는 표현은 네. 뭐죠? 장조카랑 반대되는 말은 뭐가 단조카가 있나요? 중조카? 우리 집에서만 이 표현을 쓰나? 제일 큰 조카를 저희 큰 집에서 조카라서 장남, 장남의 장손, 의미에서 장조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차조카나 이런 말은 그런 건 없는데, 없고. 예. 여튼간에 그래서 좀 더 세조에게 너무 가혹하게 가해지는 도덕적인 잣대를 좀 뒤로 하고 세조라고 하는 임금이 자기 집권기에 했던 일들을 한번 차근차근 보는 그런 게 이 저자의 문제의식이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다만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독자에게 잘 와 닿았는지는 각 독자의 몫으로 판단을 남겨놔야겠죠. 이게 좀 그 분량이 좀 짧은 것 같고, 그리고 뭐랄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두갈식으로 했어도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뭐 이렇게 해야지. 쇼츠에 제가 뇌가 절여져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업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 우리 관상에 나오는 이정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국왕으로서의 세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작 생각을 잘 못 해보는 것 같아요. 십몇 년의 시간이니까 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뭐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담담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또 올 하반기를 목표로 또 새로운 영화도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그 영화를 준비하는 예습 차원에서 책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책의 모양새가
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차분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어요. 저희는 좀 빨리 하려고 뭐 쟁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서 들으시기에 조금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책을 보시기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서 뭐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고 왕자 시절을 대군 시절을 또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말씀을 아예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양녕대군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전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내가 참 살기도 무지하게 오래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세종 족구도 몇 년을 더 산 거야. 또 세조를 또 그렇게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권력자의 탁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큰어른 느낌이죠. 요에 이제 가끔 뉴스 보면 나오시는 뭐 밉상인 그런 언론 정치인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뭐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괜히 뭐 이런저런 듣기 싫은 얘기 막 하고 막고 실세.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것도 재미있었는데 사실 이 책의 재미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면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양대군 시절의 세조는 이정재가 너무 강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수양대군 시절, 그러니까 세종 살아있고 문종 살아있던 시기의 수양대군은 그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훨씬 지적인 캐릭터로 나오죠. 네, 그런 거는 직접 책을 사서 읽으시면서 네. 확인해 보시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잘 모르신다거나 세조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술자리에 대한 정말 술 처먹고 가가지고 막 이제 그만하라고 와. 양정인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흘 뒤에 목이 잘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약간 웃기지 않았습니까? 정인지는 너라고 불렀는데 살아남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세조가 또 나 욕심 없다고 야 옥새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막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막 엎드려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그치. 아니다 하는데 아니 어명이 있는데 왜 안 갖고 오냐고 빨리 갖고 오라. 그래서 심지어 양정이 핵심적인 신복 중의 신복이고 개유정난 때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근데 또 너무 외지로 고생을 많이 시켰어. 그건 맞아요. 억울한 면이 있어. 근데 권력 앞에서는 억울함이 없다. 죽음 끝이기 때문에. 네, 서세술도 배울 수 있는 책이고요. 네, 하여튼 저희가 쟁점 위주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다는 점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책에 대한 얘기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읽는 책 독서 근황. 네, 독서 근황 시간입니다. 요즘 읽은 책, 읽고 있는 책, 혹은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책, 그런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푸른 역사에서 나온 역사 속 여자 땡땡하다 라는 4권의 시리즈입니다. 지금 제 앞에 이 책이 있는데요. 무려 4권으로 된 시리즈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난 책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아주 얄팍한 되게 얇은 책이었구나. 문고판 4개고요. 한 책이 한 100쪽 남짓쯤 되는데 일단 크기도 문고판인데다가 중간중간에 사파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의 글이 한 논문 한 편 정도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이고요. 일단 이 볼륨만 가지고 겁을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책입니다. 뭐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고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성사의 관점을 가지고 주요한 에피소드를 이제 쓴 책들인데요. 뭐 여자가 뭐 땡땡하다라는 이 제목에는 확고한 문제의식이 있죠. 그 전까지 여성은 역사 서술에서 주된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읽다 보면 약간 좀 사람에 따라서는 좀 시큰둥해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냥 서술되지 않았던 돌출적인 사례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여성도 있었다, 뭐 이렇게 뭐 글 잘 쓰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목소리 내는 여성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재미있는 사례 소개하는 정도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되물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그런 질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처음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론 그런 여성들을 우리가 더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역사성이 바뀌거나 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과거의 역사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돌출적인 사례 한두 개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역사상이 바뀌지는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 낯선 시대, 낯선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례들을 서술의 중심에 놓는 것만으로도 전 효과는 있는 것 같거든요.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연습, 그런 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 주변 동료 시민들을 생각하는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일 테니까요. 내가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어떨 때는 되게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혹은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도 이제 그런 태도는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사료, 그러니까 자료를 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성취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없었던 여성의 관점에서 기록을 읽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할 때 저는 이 책의 몇몇 에피소드들이 되게 재미있는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책에 보면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여자 기억하다라고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제 사료 접근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려사를 예로 들어서 고려사의 어떤 기록들은 전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원이라는 것이 앞만 봐도 그 고려사를 쓴 저자가 스스로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닐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그 전원이라는 것인데 그 전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앞만 생각해봐도 여성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여성들은 직접 자기 스스로 붓을 들고 글을 쓰지는 못했지만 고려사를 쓰는 저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남겼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 고려사를 충분히 여성의 관점에서 재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런 거는 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역사학과에서 역사학 전공하는 전공생들한테 한 1, 2학년 때쯤에 사료에 대한 뭐 기초적인 학습을 할 때 좋은 사례로 저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독자 여러분들도 사료를 좀 행간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이 책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책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은 같은 출판사에서 한 해 먼저 나온 비슷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또 좀 작은 컴팩트한 시리즈죠. 금요일엔 역사책 시리즈의 12번째 책으로 나온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같이 묶어서 읽으면 푸른 역사가 최근 2년 동안 내고 있는 여성사, 젠더사의 성과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소개한 책은 푸른 역사에서 나온 역사 속 여자 땡땡하다 시리즈와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였습니다. 저는 그 받은 책. 네. 이 책이 언제 저희 집에 왔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녹음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 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200년 근현대사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 테라피라고요. 네. 이분을 제가 네. 유튜브 쇼츠에서 봤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도 사실 이거 검색하면서 알고리즘 걸렸는지 나오던데 네. 항상 소파에 뒤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되게 똑똑해 보이는. 네. 근데 제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만 또 우리 병한이 형 이병한 또 선배하고 관계가 또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추천서를 또 쓰셨고 네. 마침내 네. 후배를 만나서 말을 후생 오랫동안 후생을 찾아다녔다. 네. 마침내 적임자가 등장했다. 그것은 전범선이다. 그러니까 한국사 테라피라는 게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문과 성향의 청년이라면 네. 어떤 형태로든 한번 세례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뭡니까? 그게 이제 그게? 자기가 뭐 얼마나 조예가 깊으냐,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뭐 음. 등등에 따라서 이 테라피의 과정이 달리 오고 테라피가 꼭 좋은 의미에서의 치유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역으로 상처를 입으면서 우리나라 역사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반대편으로 달려갈 수도 이제 있는 것일 텐데. 근현대사가 특히 또 그렇죠. 네, 뭐 사실 탕수육은 전공을 아예 해버렸으니까 본인이 그거를 뭐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 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이미 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뭐 대학교 한 3, 4학년 때쯤 수업 몇 개 이제 교양 수업 들으면서 아 저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별로잖아요. 그 근현대사라는 게 실패와 좌절의 역사로 그쵸. 보이니까 멋대가리도 없고 뭐 된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실패하고 뭐 나라 반으로 쪼개지고 막 전쟁 서로 하고 뭐 다 죽고 막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게다가 뭐 독재에 뭐에 해서 막 잘못됐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막 아, 너무 싫잖아. 아, 싫지. 그 싫음이 에너지가 돼서 뭐 민주화 운동하고 다 했는데 저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열기가 사실 많이 식어 있을 때였고 본격적인 이제 먹고 사니즘이 그런 어떤 뭐 그러해야 함을 이제 뒤엎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테라피의 그 과정을 이분도 이제 겪은 거죠. 경력이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특이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민사고를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요새 저희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하면 뭐 대학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러네. 뭐 어디 나왔겠지. 고등학교가 궁금합니다. 아니 왜 80년대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없지 않겠지만, 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이 민족사관 학교 나온 애가 있어. 그럼 제가 왜 여기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조금 하게 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달리 보이는. 왜냐하면 대학으로 넘어가면 뭐 우리나라에 좋다고 하는 대학 몇 개 있습니까? 뭐 몇 개 없거든. 그렇지. 그 대학 나온 사람 중에 제가 아는 바보들이 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감동이 없어. 그렇지. 근데 민족사관학교라든지 또 뭐 있나요? 뭐 하나고등학교니 무슨 하여튼 과학고 하여튼 뭐 좋은 데 많지 근데 고등학교. 그런 데 나온 애들이 이제는 거의 없는데 네. 한참 전만 해도 뭐 저희 팀에 막 카이스트 나온 애도 있었고 뭐 포항공대 나온 애가 있고 막 그랬어요. 좀 달라.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약간 비정상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잖아. 그냥 일반고 나와서 뭐 예를 들면 서울대에 나왔는데 뭐 그냥 그런 애 그냥 평범해. 근데 민족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왠지 좀 평범하지 않아. 거기가 그 한복 입고 다니면서 영어 쓰는 데 아닙니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뭐 근처에 가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민사고를 나왔습니다. 네. 민족사관학교를 나왔다는 이거 이후에 여러 가지 대학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시고 옥스퍼드를 나왔는데 뭐 다트머스 대학 나온 사람도 많이 보고 옥스퍼드 대학 나온 사람도 봤는데 다 그냥 그렇고 민족사관학교를 나왔다. 근데 요즘 좀 희한하게 학벌을 좀 특이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지금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이후 커리어가 더 특이해. 그래서 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 석사학위를 받았으면은 뭐 박사과정에 있거나 뭐 교수가 되거나 그래야지. 뭐 연구소에서 일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랬으면 난 여기 안 있어. 사단법인 동물해방물결 이사장이에요. 네. 뭐 밴드 양반들의 보컬. 뭐 저서로는 동물권과 생태주의를 다룬 해방촌의 채식주의자. 살고 싶다 사는 동안 더 행복하길 바라고. 기계 살림 등이 있으며 피터 싱어의 왜 비건인가 등을 번역하면서 생명윤리와 공존의 담론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해왔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이병한 선배를 LA 선배를 또 만난 거죠. 첫 장에 태극 마크와 함께 개벽. 개벽. 그러니까 이분도 그 민사고를 나와서 다트머스 대학이 뭐 오죽 좋은 학교입니까? 다트머스 그쵸.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는 것은 그 비상한 머리를
그 머리와 역사에 대한 불우한 관심이 만나서 이제 또 그런 길을 택한 거고 얼마나 빨리 지식을 습득했겠어요. 그러면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사는 왜 이럴까 하는 저 같은 범인들도 가졌을 법한 비슷한 질문들을 가졌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쭉 공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본인이 가졌던 그런 답답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치유해 나가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개벽, 뭐 태극, 이런 쪽으로 이제 답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본인의 공부 노트 같은 느낌도 들고요. 책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 테라피가 총 14개의 테라피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한국사 트라우마 자가진단 이래가지고 뭐 조선하면 미개함이나 답답함이 먼저 떠오른다. 뭐 독립운동가는 가난하고 처절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영원한 적 외에는 답이 없다고 믿는다.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질문들 체크해봐라. 너 이거 몇 개 이상 체크하면 너 지금 한국사 트라우마에 빠져있어. 내가 지금부터 고쳐줄게. 하면서 아마도 본인이 공부했던, 본인을 스스로 치유했던 그런 내용들에서 다루고 있고, 소개를 좀 해보죠. 뭐 테라피 1은 이제 개벽. 한국은 정말 십선비의 나라였을까? 하면 최재우를 소개합니다. 테라피 2는 독립. 왜 그들은 광화문에서 성조기를 흔들까? 그럼 서재필을 소개하고요. 테라피 3은 한글. 외국인의 한국 사랑은 한국인들만의 국뽕일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 호머 헐버트.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되는 단어와 이제 각 주제에 해당하는 우리의 트라우마들,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 트라우마와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역사적 인물 한두 명씩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형태로 책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철학들이 담겨 있고, 머리가 좋은 만큼 쾌도난마 하는 그런 면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오셔서 병한 선배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병한 선배보다는 스케일은 조금 다르다. 작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좀 약간 좀 다른 거,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근데 쇼츠에 나왔던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본인 생각이나 철학은 이제 분명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웃으면서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책은 확고한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뭐 불완전함, 미완성,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항상 뭔가 뺏기고, 뭔가 잘 안 되고 박탈된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이제 읽다 보면 좀 어딘가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한국 근현대사의 주된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는 자기 나름의 이 기준을 가지고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뽑아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쌓이면 한국 근현대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지적 모색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상적인 탐구 노력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혹은 우리가 그전까지 뭐 미완성과 불완전의 태제 속에서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좀 격화되었던 사람들을 재해석하려는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틀 자체를 새로 재구성하려는 노력들이 꼭 이 전범선뿐만이 아니고 다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 의해서 이 책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벽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뜬금없다는 느낌은 들지만 이런 큰 키워드를 던지는 이유는 또 있을 거라는 말이죠. 한번 진지하게 이 저자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이 저자는 뭐 유튜브 채널도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근현대사의 전체적인 상은 무엇인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번 귀담아 들어볼 만한 얘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상가죠. 이런 분들 뭐 병한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생활인으로서 이제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또 탕수육보다 훨씬 또 이런 류의 이런 야마가 있는 그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빠져들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기는 한데,
요새 제가 워낙 그 먹고 사는 집에 이제 완전 젖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예전에는 발목 정도 잠겨 있다가 허리 정도 잠겨 있었던 거라고 하면, 이제는 아예 제가 안 보이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을 요새 자주 하는데요. 아, 콧구멍까지 올라왔습니까? 콧구멍은 커녕 지금 저 위까지 지금,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런 어떤 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뿌리내려서 내 삶을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 동력으로 이것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고민들이 저한테 많이 사라져서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고민을 안 하고 있거나 고민을 했다 떠났거나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생각을 못 했거나 이런 분들은 또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교양 수업 들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박명림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무슨 한국 현대사를 대통령 위주로 대통령들을 이렇게 소개해가면서 결론은 다 각자 시대에 소임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네 너무 비관하지 마. 나쁜 놈들이 있었지. 물론 그 와중에서도 전두환 없었습니다만은. 확고하시네. 각자의 다 소임이 있었고, 시대가 어쨌든 정과 반과 합의 과정에,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특히 사학과 친구들한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지만. 저는 경영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한 그 비관에 사실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에서 희망을 보고 이딴 건 난 모르겠고,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이제 멋있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게 도대체 왜 마음의 치유가 되는 느낌이 받았는지 사실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가 없는데, 20대 초반에 이제 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만큼 낭만적이었던 거지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4개월 동안 제가 어학연수를 정말 짧게 갔다 왔는데, 해외에 처음 나가보는데, 미국의 무슨 남부에 브린스보로라는 동네였는데, 거기 유럽에서 온 애들이랑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그런 역사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설프게 막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별로다. 이 사는 게. 지금 같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런 수업을 들었던 게 제가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책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나 탕수육도 탕수육은 아마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래, 나도 이런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을 다 덮었을 때 고민은 정말 신선하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내 삶에 끌고 내려와서 이제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은 이제 있는 것 같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끝내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박명림 쌤 같은 위안을 줄 수 있는 강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되지 않을까요? 역사학과에서 강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파니까 괜찮아요. 네, 아무튼 오늘 소개해주신 두 번째 책은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였고요. 출판사가 어디죠? 출판사가 자크 드앙. 혹시 기획은 SPNS TV 그 유튜브 채널에서 기획을 했다고 되어 있고, 글 전범선 기획 SPNS TV 펴낸 곳 자크 드앙. 자크 드앙이 빨리 하면 작당인가요? 그렇네요. 네, 재기 넘치는 출판사 이름이고요. 그렇네요. 네,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근황도 이런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못하신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